자, 그럼 이번에는요. 저희가 매일 이 순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매일매일 진행을 해도 이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로 계속 생산되는 가짜 뉴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관련된 가짜 뉴스를 팩트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 준비했는데 함께 보실까요? 자, 오늘 4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청주 주요 병원의 코로나19 환자 방문으로 일부 폐쇄가 됐다. 두 번째로 승차 진료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코로나19가 완치가 돼도 폐가 손상이 돼서 약을 복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끝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조선족들이 국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폐쇄와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 김 기자님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네, 청주가 이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퍼졌던 허위 정보인데요. 문자 메시지와 SNS를 통해서 청주의 무슨 병원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지금 신천지 신도가 다녀가서 어디 병원을 폐쇄한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유포를 한 게 있었는데요. 자세하게 좀 보면 청주의 모 대기업 직원들이 격리 조치됐다. 한 20대 여성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런 식의 공지문을 조작해서 냈던 사례인데 사실 모두 사실이 아닌 완벽한 허위 정보로 밝혀졌습니다. 전혀 사실이야. 경찰에 수사를 해보니까 20대 여성이 한 회사원인 20대 여성이 이거를 직접 만들었다고 해서 왜 파악이 됐는데 지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들었던 얘기를 조합해서 그냥 꾸며낸 얘기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건 본인은 지인들에게 보냈지만 그 지인들은 사실로 믿고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급속도로 전파가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해당 병원이나 지자체 쪽에서는 이제 업무 방해나 이런 쪽으로 법적 대응을 하거나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관심 받고 싶어서 했다고 하고요. 어떤 분들은 글쎄요, 이 유튜브라는 공간 요즘 뭐 그 가장 많이 쓰는 매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돈 문제가 관련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요, 이 유튜브는 조회수가 많이 올라갈수록 어쨌든 광고 수익을 배분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컨텐츠의 내용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혹은 진실이냐 허위냐를 그 조회수는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자, 다음 두 번째 얘기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의 드라이브스루, 그러니까 승차 진료소 이 제도를 각국이 도입해서 운영한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승차 진료소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론가님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이거는 그 일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일본이 초기에는 코로나가 이렇게 그 감염력이 높고 하는지 정확한 정보들이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실책들을 많이 했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뭐 저 일부 전문가에 의해서는 2만 명이 넘게 감염이 돼 있을 것이라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의 아베 정부는 지금 적극적으로 때도 놓쳤지만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면 할수록 올림픽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국을 때리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국을 때리기를 선택하기 바로 그 직전에 일본의 그래도 언론들이 나름대로 사실 보도들을 많이 했거든요. 한국의 사례들을 계속 보도를 하면서 우수한 사례들로 특히 이 드라이브 스루 승차 진료소도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언론 통제가 들어간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일본의 한 전문가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전신보호복을 원래는 매번 갈아입어야 되는데 이 드라이브 스루는 매번 갈아입지 않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의료진이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게 좀 아시는 분들한테 가면 굉장히 터무니없는 얘기인데요. 방호복, 전신 보호복은 갈아입을 때 가장 감염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매번 갈아입느냐? 이게 보통은 병원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병원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을 병원 안에서 그 검체를 채취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방호복을 입고 다 소독을 하고 그리고 채취를 하더라도 거기 안에 얼마만큼 바이러스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계속 이렇게 오염이 돼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걸 갈아입는 거거든요. 갈아입고 그 다음 사람을 또 맞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40분 이상 시간이 걸리고
또 벚꽃 할 때 주의를 조금만 게으르려면 바로 감염이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오히려 자주 벗고 입을 때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WHO에서도 방호복에 가운을 착용해서 가운을 교체하는 걸로 권고를 많이 해서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방식을 갖다 많이들 외국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우리나라는 가운을 입으라고 하더라. 이 가운의 수준을 봐라 이러면서 막 조롱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런 자주 교체를 할 때 교체 오염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가운을 사용하라고 권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은 여러모로 이 방호복 자체가 오염되는 걸 막는 방식입니다. 네. 일단 야외죠, 대부분. 야외에다가 차가 와가지고 문을 갖다가 창문을 열고 검체를 채취를 해가지고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가 밀집되어서 뭐 에어로졸이 형성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고 네. 그리고 얼굴한테 대고 막 이렇게 재채기를 하거나 이러지 않는 한 검체를 채취하고 빼는 데 있어서의 접촉되는 시간과 또 면적이 적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방호복이 오염될 가능성이 적은 거죠.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장갑을 2개씩 낀다든가 아니면 한 사람씩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바로 소독을 한다든가 하면서 방호복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뭐 오가는 운전하시는 분이 이제 감염된다거나 의료진이 감염된다거나 하는 그런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그래서 외국의 전문가들이 이거를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일본에서는 거꾸로 말을 하는 거죠. 이건 악의적으로 한국을 때리기 위한 의도된 가짜뉴스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정 교수님께도 뭐 같은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방금 설명을 들었지만 또 이쪽 전문가시니까 이 승차 진료 방식 위험성이 없는 거죠. 네, 아이디어를 낸 걸 보고 정말 머리가 정말 좋다. 네. 예, 좀 획기적인 거거든요. 신의 한 수다 이런 생각이 예. 들더군요. 우리 김성근 평론가님 얘기해 주셨지만 야외라는 그런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우리 검체를 딸 때 목에 한번 넣어서 점막을 휘젓고 코에 넣어서 점막을 휘저은 다음에 그걸 갖다 이제 검체를 따는데 네. 목에 넣을 때는 괜찮아요. 우리 뭐 칫솔 하듯이 하니까. 코에 들어가면 재채기나 기침이 납니다. 그렇죠. 예, 콜록콜록 하는데 그분들도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하면 얼굴에 들어옵니다. 이제 그 위험을 안고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실내에서 하면은 그게 나오는 게 다 이 안에서 이제 그렇죠. 포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 끝나고 나면 소독하고 소독약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이거는 그냥 공기 중에 퍼지는 거예요. 얼마나 잘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잘 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속도도 빨리 갈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루에 15,000개의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승차 진료라는 게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본에서 우리의 방식에 딴지를 거는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적극적 검사, 한국이 하고 있는 이 적극적 검사에 대해서 일본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유를 대냐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일본의 실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극적 검사를 하게 되면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잡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의료 체계가 망가진다. 예. 그런데 그 의료 체계가 망가진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얘기 사실일까요? 아니죠. 그건 뭐 아니고요. 일본은 제가 이제 본부장 하면서 교류를 많이는 못했지만 이렇게 이제 특히 동북아 3국의 정세를 이렇게 보거든요. 네. 감염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한 번도 제대로 맞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야말로 섬나라니까 딱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같이 일본이 그렇게 검사를 적게 하면 결국은 사망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는 사망자들도 의심이 안 되는 부분들도 비슷하면 가서 검사를 해서 사후 진단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일본도 최고령 사회고 이태리가 저렇게 사망을 하고 있으면 일본이라고 안전하지 않을 거고 환자 수가 분모가 늘어나면 사망자는 급속히 늘 거예요. 아마 1위의 고령 사회고 이태리가 2위의 고령 사회거든요. 그래서 사망자들이 다 지금 70대, 80대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나가다 보면 여기저기서 이유 없는 사망이 생길 거고 언젠가는 그것이 사회로 터져 나올 네. 겁니다. 그러면 오롯이 그 책임을 그 결정을 했던 사람들이 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감염병을 막고 있는 방역 당국자들은 굉장히 지금 이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속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병이 있으면 찾아서 우리가 빨리 찾아서 차단하고 격리하고 하는 게 원칙인데요. 다만 이제 어떤 집단을 증상이 없는데도 다 들어가서 하는 것은 좀 많이 낭비입니다. 그걸 하다가 유증상자를 못 찾아내면 네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의 방식이 잘못됐다. 뭐 거기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취하고 있는 이 선제적 진단이라는 방식과 일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선별적 진단, 과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국민을 위한 것이었나 하는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 명확하게 분석되고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 교수님께 이제야 본 질문을 드리네요. 코로나19가 완치돼도 폐가 손상돼서 약을 먹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이게 이상하게 처음부터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폐렴은 감염성 폐렴과 비감염성이 있는데 이제 감염성 폐렴입니다. 감염성 폐렴은 나으면 그걸로 깨끗하게 낫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메르스를 겪으면서 폐 손상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거의 한 7만 명 환자 보고 나온 논문에 의하면은 네. 폐 손상이라는 후유증이 없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폐 손상에 대한 후유증이 오려면 제 경험으로는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됩니다. 인공호흡기를 달 정도로 심한 사람이 살아나서 회복이 되면 일부 남습니다. 근데 꼭 이 코로나19뿐만 아니에요. 제가 봤던 많은 환자들 중에서 대부분 다 깨끗하지만 일부는 폐가 굳어서 나중에 숨이 차서 힘들어합니다. 예, 그거는 마지막에 우리가 치료를 하는 건 다 ARDS라는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이라는 건데 네. 어떤 폐렴이라도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랬다가 회복이 되면 대개는 회복이 되는데 일부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상처가 나면 어떤 분은 상처가 깨끗하게 났지만 어떤 분은 흉터가 심하게 남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폐에도 흉터가 남아서 그게 섬유화가 되면서 우리가 폐 섬유화증이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팩트는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네. 특히 그냥 무난하게 나으신 분들은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로 안 옵니다. 다만 심하게 앓다가 난 분들은 나중에 좀 올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확인을 하면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약을 쓰고 이런 게 아닙니다.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예, 뭐 그렇게 그 팩트가 그렇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상 경험까지 덧붙여서 확실하게 팩트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 볼까요? 뭐 선거철이라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조선족이 국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김홍국 평론가님께서 팩트 체크를 좀 해주시죠. 네, 조선족 하면은 우리 중국에 사시는 우리 동포들이죠. 네. 이분들이 우리에게 문재인 정부에게 우호적인 뭐 댓글을 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뭐 이 온라인 상에서 많이 돌고 있는데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런 댓글.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짜 뉴스입니다. 진실이 아닌 거고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들이 막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선족 동포들이 적극적인 그런 행동을 한 증거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증거들을 찾기가 쉽지 않고요. 청와대에서 최근 뭐 한 1년 정도 계속해서 검증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중국 쪽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접속한 것이 0.1%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검증을 해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별로 많지 않다. 그리고 특히 이제 3.1절 이후부터 올해 이제 3월 들어서부터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네이버라든가 다음 등 포털에서도 이걸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검증을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중국 쪽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댓글들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평창올림픽 때 중국 선수와 우리 쇼트트랙에서 뭐 갈등이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때 중국 쪽에서 좀 부정적인 여론이 들어온 것들. 그러니까 2년 전의 사안을 가지고 마치 지금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근에 나온 이 이슈는
사실이 아니다, 가짜 뉴스다. 왜 이게 나왔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를 소위 말해서 좌파 정부라고 해서 이제 공격하지 않습니까? 좌파는 뭡니까? 공산주의 아니면 사회주의. 중국 정부가 지금 사회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좀 색깔론을 제기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있고요. 네. 특히 그것은 미국, 우리의 우방인 미국, 그다음에 경제적인 우리의 동맹인 또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얼마나 우리가 중요합니까? 또 미국과의 외교와 그동안의 우리 우호 관계는 또 뭐 두말할 날 없이 우리 한국의 외교 안보의 초석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과 이런 미중 간에 사실은 치열한 세계 주도권을 놓고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과 이런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사실은 상당히 거리를 두게 하려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색깔론으로 이 일부 진영에서 재미를 보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빨갱이라든가 또는 관련되는 이슈를 가지고 했었는데 최근에 북측에서 우리를 향해서 뭐 직접적으로 도발하거나 또는 사안이 생기기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각종 선거라든가 주요 현안에서 북한 관련 이슈로 색깔론으로 재미를 보던 방식은 사실은 좀 어려워졌고요. 네. 그리고 그런 색깔론을 보이내는 그런 구태연한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별로 관심도 두지 않고 특히 젊은 층에서는 그게 무슨 일이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최근에 그런 흐름 속에서 과거에 북한에 대해서 했던 색깔론을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등치시킴으로써 중국과 우리의 관계를 벌리고 특히 최근에 뭐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했던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감염의 경로라든가 입국 경로 다 따져봤는데 중국 측에서 나오는 경로는 사실은 굉장히 확인되지 않았고 뭐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 안산이라든가 조선족 동포들도 많이 이런 곳에서는 지금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 대해서 사회주의다. 또 현 정부는 좌파다. 뭐 이런 개념을 등치시켜서 정치적인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이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행태라고 보는데요. 정말 바꿔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과거에 재미를 보던 정치적 선동의 의미는 이제 이미 구태연한 옛날 거다. 우리 국민들의 시각은 이미 미래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뭐 색깔론을 하냐. 사실 문재인 정부 해봐야지. 이게 좌파가 아니라 중도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중도도 안 될, 중도 우파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색깔론으로 하기보다는 정말로 보수 진보 치열한 정책 경쟁을 통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경쟁을 해야 될 텐데 자꾸 이런 가짜 뉴스 나오는 거 미래를 향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일단 저는 조선족들을 향한 이런 가짜 뉴스는 글쎄요 어떤 그 혐오의 냄새가 짙게 풍기거든요. 네, 우리 금준경 기자께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 어떤 집단이나 단체를 향해서 혐오를 하느냐 이 부분이 또 가짜 뉴스를 가리는데 어떤 그 시금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준 적도 있고요.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는 팩트가 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몇 명이 나왔다고 하죠. 그 부분은 4명인가요? 네, 그 부분은 확실하게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금 기자님. 네. 뭐 지금까지 가짜 뉴스 몇 가지를 팩트 체크해 봤는데 네. 참 피로합니다. 우리 맞습니다. 국민들이요. 네. 가짜 뉴스를 읽기도 피로하고 읽다 보니까 가짜 뉴스네. 그럼 지금까지 시간도 아깝고. 네. 그런데 이걸 또 뭐 검경의 단속만으로 해결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네. 시국이 이런 상황인데요. 이 가짜 뉴스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규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언론 기사들도 보면 한국에 가짜 뉴스 규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일견 타당하고 충분히 토론이 가능한 주제이긴 하지만 이 규제를 한다고 해서 완벽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데는 가짜 뉴스 규제가 상당히 강한데 사람들이 규제를 한다고 그런 걸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음지해서 만들게 되고 유통이 안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는 이미 가짜 뉴스 규제가 원래 있었거든요. 미네르바 사건이라고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게 존재를 할 때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로 체포됐다가 이 구속까지 된 분인데 이분이 헌법 소원을 내서 이제 위헌 결정을 받은 게 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거든요. 왜 그때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생각을 좀 해보면 이제 가짜인지 진짜인지 당장 안 가려지는 경우가 종종 벌어질 수도 있는 데다가 이제 가짜 뉴스를 처리할 수 있는 행정 인력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적은 인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가짜 뉴스를 대할 수 없고 결국 행정 인력이 할 수 있는 건 권력자를 향한 보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많았던 건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대책을 좀 소개해드리자면 핵심은
유통을 좀 막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하. 그런 걸 막는 사람들의 의도까지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콘텐츠가 있을 때 그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업자들이 그런 콘텐츠가 노출이 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이 일단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네이버와 다음 그리고 유튜브, 구글 코리아를 찾아가서 당부를 했거든요.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건 알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나서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결과 지금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가면 첫 화면에 팩트 체크 기사를 먼저 모아보는 그런 코너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네.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업자들이 지금 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지금 심각하게 유포되는 허위 정보가 있으면 공지를 알림으로 내거나 좀 더 잘 보이는 위치에 뭐가 허위이고 무엇이 검증된 정보인지를 더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특히 해외 사업자인 구글, 유튜브는 크게 참여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 네. 그런데 좀 나서주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정도 가지고는 유통도 제대로 막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는 이 뉴스들이 클릭을 통해서 돈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돈을 뺏으면 되죠.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빨리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털들이 지금 가서 우리 정부가 가서 뭐 구걸하다시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포털에서 가짜 뉴스가 유통되는 것을 막지 못해서 포털에 의해서 그 가짜 뉴스의 유포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징벌적으로 배상하게끔 하는 법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팩트 체크를 강화시키겠죠. 그리고 지속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을 활동을 못하게 하겠죠.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포털이나 유튜브나 가짜 뉴스들과 더불어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이 클릭이 더 많이 되면 그걸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생산하는 그런 사용자도 돈을 벌지만 포털도 또 플랫폼도 같이 돈을 벌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책임을 같이 나눠줘야 됩니다. 지금은 뉴스가 전부 포털이나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공급되기 때문이죠. 다만 거기 안에서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을 적절하게 만들어 놓으면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분의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어쨌든 생산보다는 유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방대한 그 SNS 공간에서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어떤 가짜 뉴스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문제는 만약에 누군가가 불량식품을 만들었더라도 그 불량식품이 소비자에게 안 넘어가게 하면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유통 부분에 뭔가 좀 집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짜 뉴스가 사라질 때까지요. 저희는 이거 계속 할 겁니다. 매일 합니다.